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여러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구글은 양자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이 칩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1024년이나 걸려야지 완성할 수 있는 복잡한 계산을 단 5분 만에 해결을 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윌로우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전에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렇다면 GPU 기반 AI 가속기의 후발주자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작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이라고 하는 이 이진수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비트 단위를 사용을 하죠. 즉, 어떤 연산이 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0과 1로 표현을 해서 각각 하나씩 대입해서 정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 비트 시대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경우의 수를 순차적으로 연산을 해서 정답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비트 시대의 하드웨어는 개별 계산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CPU,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 경우의 수를 여러 개의 코어에 한꺼번에 대입을 해서 많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GPU 등이 득세를 했죠. CPU는 일반적인 계산, 시스템 작업,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CPU는 주어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를 직렬 처리 방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래픽을 렌더링하거나 고사양의 그래픽을 지원하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든지 영상의 편집,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즉 암호화폐 채굴 등의 병렬 연산, 즉 수많은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코어에 쫙 나누어서 입력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 병렬 작업에는 수많은 코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GPU가 최적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학 문제 100문제를 푸는데 CPU는 한 문제씩 순차적으로 빠르게 계산해 나아가는 천재 한 명이라고 한다면 GPU는 그저 그런 수학 좀 한다는 100명의 아이들에게 한 문제씩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100개의 답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GPU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직렬 처리와 병렬 처리 방식의 하드웨어는 연산량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에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하드웨어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비해서 반도체의 성능 개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새로운 대안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존하는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인 이 GPU를 기반으로 제작된 AI 가속기를 대량으로 채택을 해서 연결시켜서 AI 데이터 센터를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폭주하는 데이터 처리를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왔죠. 바로 이러한 AI 폭발기의 수혜를 제대로 받은 기업이 엔비디아죠. 지금도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리더로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GPU 기반 AI 가속기의 시대를 연장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점점 GPU 기반 병렬 연산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젠슨왕도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젠 전통적인 비트의 개념으로는 감당하기가 버거울 만큼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비트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GPU 기반의 가속기만으로는 폭주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죠. 이에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을 해요. 이 큐비트는 고전적인 비트와는 달리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누군가가 마음먹고 큐비트를 관측하지 않는 이상은
이 큐비트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는 병렬적으로 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중첩과 얽힘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양자 중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비트가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 양자역학적 특성을 말합니다. 고전적 비트 개념이 0 또는 1,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중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비트 개념의 하드웨어에 대비했을 때 양자 기반의 하드웨어가 더 많은 데이터를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1비트는 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죠. 00, 01, 그리고 11, 10. 전통적인 비트 방식은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큐비트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큐비트에 한 번에 때려박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의 큐비트가 모이면 8개, 그리고 4개의 큐비트가 모이면 16개의 연산을 한 번에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즉 연산 속도가 큐비트 수의 제곱수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엔비디아의 RTX 5090의 텐서 코어 수가 약 21,000개라고 알려져 있죠.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보자면 엔비디아 RTX 5090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는 한 코어가 1비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거 가정입니다, 약 21,000비트가 나오겠죠. 물론 이것은 계산하기 편하자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능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5090 망했다고 봐야죠. 반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가 21,000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2의 21,000승의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훨씬 더 이상적인 병렬 컴퓨팅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양자 컴퓨터의 또 다른 특징은 양자 얽힘은 2개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큐비트를 관측을 해서 상태가 특정이 되면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즉시 결정이 된다라는 현상을 의미해요. 얽힘은 양자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만약에 2개의 큐비트가 얽혀 있다라고 한다면, 양자 얽힘으로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성은 첫 번째 큐비트의 상태가 1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큐비트의 상태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특성은 양자 컴퓨터가 더 복잡한 계산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양자 얽힘은 2 큐비트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적용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00km 떨어진 이쪽에서 동전을 딱 던졌습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100km 떨어진 저쪽에 또 다른 동전 또한 앞면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양자 얽힘 현상을 활용을 하면 마치 영화에서 텔레포트를 향해서 촥 통과를 하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순간이동을 하듯이 데이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거의 순간이동 수준으로 빠르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면 통신 분야에서 거의 일대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거예요. 뭐 메모리 성능 따질 때 1초에 몇 기가를 전송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수백 킬로 떨어진 거리에 2 양자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구글의 윌로우 칩이 슈퍼컴퓨터로 1000년 이상 걸려야지 완수할 수 있는 복잡한 연산을 단 5분 만에 끝내서 충격을 안겨줬죠. 그 배경에는 이 양자 얽힘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양자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때는 이 양자가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양자가 이 얽힘을 통해서 결속이 되어 있으면 양자의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연산의 정확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양자 얽힘 현상을 잘 활용하면 전통적 구조의 컴퓨터에서 불가능했던 연산을 매우 준수하게 수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터널링 현상도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양자 터널링 현상은 양자가 하나의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통과할 수 없는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 매우 순조롭게 통과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자 터널링 현상은 이 반도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회로가 굉장히 미세화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3나노죠. 이제 2나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미세해지다 보니까 미세해진 통로를 전자가 통행을 하면서 양자 터널링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회로가 끊어져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전류가 통해버리는 거예요. 선폭이 미세화되면서 전자 입자가 게이트를 넘나드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자 터널링 현상은 반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오류를 일으키고 발열을 야기하는 등의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양자 터널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양자가 에너지 장벽을 넘어설 때 고전적인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이 장벽을 터널을 뚫어서 통과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채널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컴퓨터에서는 양자 터널링이 발열을 이야기하고 전성비를 떨어뜨리는 원흉이지만 이 양자 컴퓨터 하에서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활용해서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연산량에 있어서도 정말로 넘사벽의 개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통적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뭔가 이렇게 높은 산을 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전력과 더 많은 연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연산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포항지철에서 생산된 강판을 거제 조선소까지 가장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루트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도로망을 파악해야 될 거고 철도망도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갈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해운망, 그리고 항공망, 이것 중에서 교통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날씨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겨울에는 길이 얼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파고가 높아서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거쳐서 최적화된 하나의 루트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전통적인 컴퓨팅 시스템으로는 도로망 데이터 넣어서 최적화 한번 해보고 교통량을 넣어서 최적화 루트를 재정립해보고 교통수단에 따라가지고 또 재정립을 해보고 날씨 정보도 대입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양자 터널링 효과를 활용하면 수많은 데이터에 동시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취합해서 한 번에 처리해 최적의 루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양자 터널링 효과와 중첩 효과를 연계를 하면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단백질 구조의 조합을 양자 터널링과 중첩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양자 터널링 현상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어떤 기업의 수십 년간의 주가 데이터, 실적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현재의 주식 흐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거의 동시에 처리를 해서 추론을 하니까 그 정확도나 신속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겠죠. 엄청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GPU 시대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많습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의 한적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낸다면 인류는 전에 없는 초고성능의 컴퓨팅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가 가진 한계와 양자 컴퓨터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IonQ, 리게틱 컴퓨팅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끝으로 양자 컴퓨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